네, 제가 다니는 교회는 교인이 전부 200명 정도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네, 대단합니다. 방금 이제 앞에 읽었던 성경 구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청지기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보통 이제 스튜어디스라고 하고 여자는 스튜어디스라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 비행기 타면 이제 스튜어디와 스튜어디스가 있습니다. 이 스튜어디와 스튜어디스는 어떤 직업이냐면 원래 그 비행기의 캡틴이 누구냐면 기장이죠, 기장. 그러니까 기장이 손님들을 응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운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스튜어디와 스튜어디스 이제 승무원들을 뽑아서 나를 대신해서 서빙을 해라 이렇게 이제 보내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직접 운영하시는 것도 있지만 가끔씩이 아니라 저희 크리스천들을 이제 청지기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청지기로 세우셔서 이걸 맡기시고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 모든 것을 잘 관리해서 나중에 나한테 돌려달라라는 이제 그런 말씀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청지기 직분을 할 때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교사는 교사대로 우리 아이들이 청지기 직분의 대상이고, 또 재정을 보시는 분은 교회 재정이 또 내가 열심히 깨끗한 마음으로 봐야 되는 재정의 대상인데, 이제 최근에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야, 인공지능하고 기독교하고는 좀 뭔가 잘 안 어울리죠. 특히 뭐 이건 세상 기술이고 세상 문물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잘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이 너무 잘하는데 인공지능 그러면 되게 어렵잖아요. 어려워서 야, 저거를 교회에서 이야기하기에는 전문성도 없고 말하기도 좀 불편하고 저거 AI 이야기할 때 성경이나 하나 더 보지 라는 생각을 하기 쉽죠. 그런 면에서는 AI가 크리스천들의 청지기 직분 대상이라는 생각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먼 거리를 두고 살았어도 별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최근에 한 1년, 2년 사이에 엄청나게 AI가 이제 밀고 들어왔죠. 엊그제 에이펙 정상회담 내 뉴스를 쭉 보시면 그냥 AI로 끝나서 AI로 시작해서 AI로 끝나는 것처럼 그 모든 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하여튼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크리스천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AI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에 이제 공존 시대가 벌어질 건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청지기 직분으로서 AI를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될까 하는 부분들을 제가 약간의 힌트를 이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서울여자대학교의 교수를 30년을 했고요. 그리고 30년째 이제 국가에서 AI로 인한 여러 가지 위험, 불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기관을 하나 세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 안전연구소라고 해서 정부에서 세웠고, 그걸 작년에 세우면서 이제 초대 소장 공모를 하길래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길이 제 길이면 열어주세요라고 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인도를 받았고요. 지금 1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에 대한 어두운 부분, 부작용, 역기능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통째로 다 이렇게 미션처럼 받아서 이제 국가에서 줬던 연구소이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단지 연구소장이 아니라 크리스천으로서 뭔가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사실은 매달렸던 거고요. 다음 세대, 특히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한테 이 기성세대가 망가뜨리고 물려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 엉망으로 해놓고 다 물려주는 게 아니라 털을 좀 잘 닦아서 다음 세대한테 물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이 제일 소중하세요? 여러분들한테 제일 소중한 시간, 소중한 사람. 그러면은 엄마, 아빠, 아이들한테는, 그렇죠. 연애하는 친구들한테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은 그냥 내 앞에 있는 사람, 현재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제일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가 대단히 좋아하는 사람이면 진짜 소중하겠죠. 그 사람하고 소중한 시간을 가지니까.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싫은 사람, 정말 밥도 먹기 싫고 얼굴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이 내 앞에 딱 앉아 있어도 그 사람은 저한테 대단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저한테 무슨 메시지를 주세요. 내 인생을 틀어버리기도 하시고, 대개는 제가 힘들어하거나 막 부담되는 사람하고 만났던 시간이 제 인생의 향방을 이렇게 가늠을 했던 시간들이 대단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인생의 채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용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시간 1시간 이제 남았는데 1시간 동안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사람은 지금 집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이 아니고 앞에 서 있는 저입니다.
저가 여러분이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고, 저에게서 제일 소중한 사람은 제 아내가 여기 안 왔는데, 오라고 그랬더니 다른 데 가서 못 왔는데, 그 아내가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제일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말씀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주시고 싶어하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셔서 여러분들을 주연으로 쓰셔서 이렇게 영화를 하나 찍고 계시는데, 모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 주연이고, 여러분이 주연이 된 영화를 이렇게 하나씩 다 찍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요 교회에 제가 이제 엑스트라로 이렇게 딱 출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1시간 동안 이렇게 막 떠들고 싹 사라질 겁니다. 아마 지나고 나면 기억도 안 날 텐데, 그래도 저를 통해서 뭔가 여기 있는 이제 나의 어린 친구부터 어르신까지 뭔가 하나 정도는, 뭐 2개도 아니고요, 하나 정도는 하나님부터 뭔가 메시지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서론이 길면 원래 본론이 짧죠. 네. 자, 이 AI가 밀려오니까 제일 당황했던 그룹이 어디냐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도대체 이 AI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지? 저거를 환영해야 될까? 기독교에는 수용을 해야 될까? 아니면 저거를 마치 마지막 시대의 사탄의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저항을 해야 될까? 뭐 이런 극단의 시각들이 대단히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 리더들한테 이게 이제 부담이 갔어요. 특히 이제 크리스천 포스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기독교 잡지의 편집장한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기독교 잡지로서 AI 시대에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좀 메시지를 좀 써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는데, 지금 편집장이 한 6개월 동안 쓰지를 못했대요. 왜냐면 AI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다가 6개월 만에 저 이제 글을 썼습니다. 저 글을 제가 오른쪽에 이렇게 요약을 해놨거든요. 그 요약한 글을 보면 이럽니다. 사회가 바뀌죠. 계속 바뀌는데 이 바뀌는 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꼭 좋은 방향으로의 발전이 아닐 수도 있다. 그걸 염두에 두자는 거죠. AI 때문에 세상이 바뀌는 거가 반드시 좋은 거는 아닐 수도 있다는 가정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 그게 좋은 발전이라고 해도 거기에는 대가가 있다. 그러면서 본인 이제 예를 듭니다. 이 편집장이 미국 사람인데, 저기 중부의 아주 그 험악한 그 잘 문명화되지 않은 시골에 살았대요. 그리고 자기 어릴 때는 에어컨도 없었답니다. 집안에 에어컨도 없어서 여름철 되면 어떡하냐면 너무 덥죠. 너무 더우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창문도 열고 문도 열고 막 그러면서 이제 바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시원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녁 때 되면, 여름 저녁이 되면 동네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집도 방문하고, 왜냐면 문이 열려 있으니까 이 집 기웃거리고 저 집 기웃거리고, 아이들도 밤에 막 어울려서 놀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에어컨이 그 동네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에어컨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여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제 문을 꽉꽉 닫죠. 에어컨 돌아가는데 찬 공기 나가면 안 되니까 문을 닫고 창문도 닫고 다 닫으니까, 그때부터 그 마을이 삭막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끼리 교류가 적고요, 그냥 집에 툭 박혀서 아무것도 안 하는 상황이 돼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 에어컨이라는 문명의 이기는 우리한테 너무 시원한 바람을 주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대가가 있다. 그게 마을 공동체의 아주 끈끈한 서로의 친교, 이런 부분들은 다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AI가 업무의 효율성도 좋아지게 하고 뭐 새로운 기회도 주고 많은 걸 하지만, 혹시 이것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은 뭐가 없을까? 우리 이걸 잘 지켜봐야 되고, 특히 크리스천들은 이거를 잘 지켜보는 데 있어서 청지기 역할을 잘 해야 된다. 관리자 역할을 잘 해야 된다. 더 중요한 거는,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악한데 발이 빠르다. 이기적인데 발이 빠르기 때문에 처음에 기술이 나왔을 때는 마치 이 기술을 통해서 모두가 좋아지고 항상 좋은 일을 쓰고 그런 것처럼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타락한다. 타락해서 이기적이고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쓰기 시작할 텐데, 그때 누군가 견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크리스천밖에 없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드려야 되는 강의의 결론입니다. 결론이 이렇고, 그래서 제가 혹시 하다가 시간 때문에 딱 끝나도 이제 앞에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저 강의는 결론도 없이 끝났어라고 할까봐 제가 미리 결론을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AI가 어디까지 왔을까? 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벌써 이게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 소라라는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지금 앞에 목사님께서 뭐 챗GPT하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챗GPT 만든 회사에서 언어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음악, 영상 이런 AI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영상 AI인데 이제 글씨로 이렇게 뭐 하는 영상 찍어줘 그렇게 찍어줍니다. 이게 소라 1에 관한 이야기고 최근에 소라 2가 나왔습니다. 소라 2. 소라 2가 제가 그 영상을 가져오려다가 바꿔치기 할 시간이 안 됐는데 엊그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죠. 와서 뭘 받았습니다. 대통령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뭘 받았을까요? 왕관을 받았어요. 금으로 된 왕관을.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가 우리나라 대통령 옆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투와 말과 뭐 이런 제스처를 막 분석했는데 뭐라고 분석했냐면 너무 기뻐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태. 예, 그러면서 매스컴 앞에 있으니까 그걸 꾹꾹 눌러서 정말 절제하고 있는데 예, 그걸 자기도 들키는 상태. 그러니까 너무 흥분한 케이스죠. 근데 소라 2를 이용해서 바로 그 다음날 동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똑같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 장면인데 그 동영상은 뭐냐면 그 앞에 있는 관을 벗겨내고 본인이 막 이렇게 쓰고 막 좋아서 춤을 추는 영상이. 그다음 비행기를 올라타는데 왕관을 쓰고 막 올라가는 영상이 나오는데 제가 보면서 야 저거 진짜 찍은 것 같다. AI 같지 않고 전체에 가서 찾아보세요. 트럼프가 왕관을 쓰고 비행기를 올라타는 영상 그럼 나옵니다. 이제 이게 소라 2에서 나오는 거예요. 소라 1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아주 지금보다는 약간 이제 기술이 떨어졌는데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 샘플이 있는데, 네, 저 밑에 영어로 짧게 몇 문장을 썼어요. 도쿄 동경의 밤거리입니다. 내가 동경의 밤거리를 좀 영화로 찍고 싶어 찍어줄래? 거기에 어떤 여자가 지나가는데 그 여자는 빨간색 드레스를 입고 뭐 선글라스도 끼고 핸드백도 들고 뭐 이제 인상착의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오다 보니까 바다에 이렇게 물이 있어서 이렇게 빛들이 반짝반짝 투영이 되죠. 뭐 그런 이제 동경의 밤거리를 그려줘라고 이제 몇 문장 안 되는 거를 이렇게 썼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얘가 1분짜리 동영상으로 그렸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렸습니다. 네, 그랬죠. 유명한 샘플입니다. 1분짜리도 한번 보실까요? 얘가 내가 지시한 말에 얼마나 충실하게 만들었는지. 바닥에 빗물이 이렇게 있죠. 뒤에 일본어 간판들이 있고 시내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빨간 드레스, 가방 메고 선글라스 끼고. 자,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저거 사람이 찍은 게 아니네. AI가 만든 거네 하는 게 보입니다. 찾아보세요. 사람이 찍었으면 저런 장면 안 나왔겠지. 찾으셨나요? 혹시 찾으신 분? 네, 가운데. 네? 걸음걸이가 이상하죠? 네, 또 찾으신 분. 이거 제가 상품권이 있으면 상품권을 드리고 싶은데 없어가지고. 네, 앞에 두 번째. 네, 주변이 산만하다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찍어 똑같은 것 같습니다. 또 저쪽에. 네, 두 번째 우리 네. 안경에 앞에 반사되는데 카메라가 없어요. 네, 이렇게 오면 보통 카메라가 있어야 되는데 카메라가 없죠. 네, 그것도 있고 한 몇 가지 정도냐면 한 10가지 정도가 숨어 있습니다. 네, 제가 힌트를 드릴 테니까 한 번만 더 볼까요? 힌트를 드릴 테니까. 자, 이제 그 여성분의 손을 잠깐 보세요. 손을 보면 오른손은 가방을 들고 있고 왼손은 빈손이죠. 그럼 엄지와 검지를 한번 잘 눈여겨 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걸음걸이 이야기했는데 왼발 오른발 스텝 할 때 한번 이렇게 잘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뒤에 동경이니까 일본어 간판이 있겠죠. 혹시 여기 뭐 일본어 잘 읽으신 분들은 계실 텐데 간판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말로 쓰여져 있는지 간판을 보시고, 그다음에 이게 서울 시내에서 찍었으면 서울의 명동거리에서 찍으면 명동거리에 한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네, 근데 여기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본 전통적인 옷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 여성분의 아까 안경도 이야기도 했지만 머리 긴 머리죠. 긴 머리는 나중에 살짝 보면 이렇게 쪽머리처럼 살짝 또 바뀝니다. 한번 보시죠. 네, 뒤에 머리가 살짝 보일까 말까? 네, 보이나요? 네, 꽁지머리가 딱 보이죠. 네,
그러니까 AI가 이제 보통 일본이란 말을 하다 보니까 일본 스타일의 문자처럼 썼는데 사실은 일본 글자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표현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위에 머리도 하고 표현하는데 역시 아니고,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린 이야기는 아직은 AI 기술이 완전하지 않아서 얘가 뭔가 이렇게 사람이 볼 때 어설픈 걸 하는데 이제 기술이 점점 좋아지긴 합니다. 최근에 소라2는 뭐 그런 거 없이 거의 다 나온다고 했는데 역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기술이 어떻게 바뀌느냐. 자, 여기 이제 요새 중국이 전 세계에서 AI를 제일 잘하는 나라는 미국이고 100점 만점에 100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잘하는 나라는 중국, 100점 만점에 85점. 우리나라는 몇 점일까요? 자, 1등, 2등은 정해졌고, 그럼 이제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있죠. 요 3등부터 한 7등까지가 점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3등부터 7등까지가 거의 30점대입니다. 30점대. 우리 한국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6등이냐 7등이냐 뭐 그런데 도토리 키재기고, 최근에 이제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AI 3대 강국을 만들겠다, G3 만들겠다고 그랬을 때 그 3대 강국은 미국과 중국을 따라잡겠다는 것보다는 이 고만고만한 3등에서부터 탁 튀어나온 3등이 되겠다. 30점짜리에서부터 한 50점, 60점짜리 되겠다. 이렇게 보시는 게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중국의 기술을 잠깐 볼게요. 그 당시에 나왔던 중국의 기술인데, 왼쪽이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모나리자 그림인데 거기다가 이제 AI한테 글을 줍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 모나리자가 자기 손으로 안경을 딱 쓰는 영상 만들어 줄래? 1분도 안 돼서 오른쪽 그림을 만들어 줍니다. 네, 컴퓨터 그래픽으로 저거 하려면 한두 달 작업해야 되죠. 지금 딱 시키면 저렇게 그냥 1, 2분 만에 만들어줍니다. 이것들이 이제 기술이 발달을 해서 이제 그 다음 거를 잠깐 보면, 제가 어느 방향으로 비치면 이게 잘 넘어갈까요? 자, 이것도 이게 AI가 만든 동영상입니다. 네, 대단하죠. 저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한 달 동안 뭐 프로그래밍 공부하고 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앉아서, 제미나이에 있는 배우 3라는 건데 구글에서 제공하는 건데, 앉아가지고 내가 글로 몇 장 쓰면 바로 저렇게 동영상이 나옵니다. 마음에 안 들면 고치면 밤새도록 만들어줍니다. 옆에 뭐 캐럿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캔버는 텔레비전 선정까지 하죠. 텔레비전 선정까지 합니다. 소라2까지 다 나와서 지금은 AI 영상을 누구든지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됐고요. 제가 이제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가겠습니다. 한 1년,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KBS에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AI에 관해서.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공개 방송이었고, 뭐 연예인들 아나운서랑 다 토론하면서 진행했던 건데, 이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을 한 10초짜리 짧게 따가지고 그거를 그 챗GPT를 만든 오픈 AI에 그 목소리를 변조하는 AI가 있거든요. 그 AI한테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거로 바꿨는데, 일단 원본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한 번만 눌러주세요. 두 번 누르지 말고. 이 급격한 기술 발전이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네, 요 대목입니다. 뭐 기상 특보도 뜨고 막 하여튼 생방송 됐던 거니까, 이거를 AI한테 딱 줘서 바꿔줘 그랬더니 오른쪽 걸로 똑같이 바꿨습니다. Резкое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оказывает фундаментальное влияние на человеческое существо. 어느 나라 말인가요? 러시아 말입니다. 러시아 말. 전 러시아 말 하나도 모릅니다. 한글로만 제가 강의를 했고, 그 당시 KBS에서 했으니까 강의했고, 야, 이거를 러시아 말로 바꿔줘. 그러니까 내가 바꾸고 싶은 말로 바꾸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생각할 때 뭐 밑에 성우를 써서 더빙을 한다든지, 요즘 이제 영화 볼 때 밑에 스크립트가 나오잖아요. 스크립트가 나온다든지. 근데 저거는 스크립트도 아니고 더빙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첫 번째, 저 더빙한 성우의 목소리는 누구 목소리인 것 같으세요? 러시아 말? 러시아 말의 성우 목소리는 누구 목소리일까요? 제 목소리입니다.
원본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딱 학습을 AI가 했습니다. 그러면 원본에 있는 사람 목소리를 이제 학습을 해서 제 목소리를 AI가 막 모든 소리를 낸다고 그럴 때 몇 초가 있으면 학습에 성공할까요? 몇 초? 지금 보니까 한 5초도 안 되죠. 작년까지만 해도 목소리가 한 1시간, 한 30분 이 정도를 AI가 학습해야 그 사람 목소리를 흉내냈어요. 근데 최근에는 한 5초? 좋은 거는 3초만 있으면 흉내냅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러시아 말은 우리나라 말하고 다르죠. 그래서 입을 열고 닫는 게 다르죠. 근데 혹시 보셨습니까? 러시아 말을 할 때 제 얼굴에 입이 바뀌었습니다. 러시아 발음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볼 때는 제가 원어민이에요. 저 강의를 딱 봤을 때는 저 사람 목소리에 러시아 말을 하는데 입 구조가 러시아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참 대단하죠. 지금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 회사가 사이트가 오픈되어 있는데 그 회사에 가시면 여러분들 동영상을 이렇게 쫙 올리면 뭐 일본어, 뭐 프랑스어 막 다 바꿀 수 있어요. 똑같은 걸로. 심지어 어떤 경우냐면 아침 드라마에 엄마, 아빠, 딸이 나와서 한국어로 이제 막 대화하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프랑스어, 아빠는 러시아어, 딸내미는 일본어로 해. 그러면 각자의 목소리로 얼굴 다 바뀌어서 3개국으로 된 드라마가 만들어집니다. 최근에 구글이 이것보다 한술 더 떴어요. 어떠냐면 이거는 동영상을 가지고 작업해서 동영상을 만들잖아요. 한 2개월 전에 구글이 개발자 위해서 실시간으로 하는 걸 구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한글로 막 하는데 저쪽에 러시아 사람이 앉아 있는데 저 사람은 AI를 통해서 러시아로 된 제 음성을 듣는 거고요. 저 사람이 러시아 말로 하는데 제가 한글로 된 음성을 듣는 거죠. 물론 이제 언어마다 순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0.33초 정도 딜레이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동시통역사 써도 마찬가지거든요. 세상이 바뀌었죠. 언어가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좋은데 어떻게 좋으냐면 일단 선교사님들이 이거 사용하게 되면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언어 학습하는데 시간을 많이 쏟으시거든요. 그거 다 줄일 수 있죠. 물론 이제 언어를 학습하면서 그 문화를 이해하니까 더 좋은 점도 있긴 하지만 당장 언어만 필요할 때는 그런 게 좋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가운데서 언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뭐 다운증후군이라든지 그 회사에서 그런 분들을 앞에다가 AI를 딱 부착을 해서 소위 말해서 그 언어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걸 그렇지 않은 말로 바꿔주는 그 사람 목소리로 바꿔주는 지금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AI가 굉장히 사회 복지에 큰 기여를 하죠. 이게 장점과 단점이 같이 있는 건데 이거 가만히 생각하니까 직업도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직업이 없어질까요? 예, 이 통역하시는 분들이 다 없어지진 않는데 어지간하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술이 새어 나오면 기존의 직업들이 이렇게 막 흔들립니다. 그게 효과가 크면 클수록. 근데 한 가지 더 이제 우려스러운 게 있는데 얘가 범죄에 쓰입니다. 어떤 범죄에 쓰일까요? 보이스피싱. 네, 보이스피싱. 우리 작년에 보이스피싱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기당한 보이스피싱에 사기당한 돈이 8천억 원입니다. 올해 지금 이제 거의 다 갔죠. 올해 지금 예산 사기당한 액수를 쳐봤더니 1조 2천억입니다. 1조 2천억은 그 사이에 50%가 증가했는데 그 증가한 거에 많은 부분들이 AI가 지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벌어졌던 사건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딸내미가 공부를 아주 잘해서 졸업하고 취업을 했어요. 아버지가 너무 기특해서 자동차를 할부를 하나 이렇게 뽑아줬습니다. 그래서 차를 몰고 아침 8시만 되면 이제 최소에 출근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8시 반쯤 됐는데 엄마한테 딸이 전화를 했어요. 막 울면서 엄마 어떻게 나 회사 출근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어떤 아저씨 쳤어. 심각하죠. 횡단보도 사고에다가 인사사고 이건 뭐 12대 중과실에 보험도 안 되고 전과자제입니다. 전과자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인생이 확 바뀌는 거죠. 막 울고 있는데 뭐 엄마도 어떻게 도와줄 길 없는데 갑자기 한 1, 2분도 안 돼서 목소리가 딱 바뀝니다. 아저씨 목소리를 바뀝니다. 그러면서 따님이신가 봐요. 따님 차에 제가 치였는데 같은 사람입니다. 따님 목소리하고 이 사람은 같은 사람이에요. AI 써서 하는 거죠. 지금 아무도 안 받고 사실 경찰 신고도 안 했는데 사실 저도 신고하면 보험사 통해서 보험료로 치료 받으려면 복잡하고 번거로우니까 그냥 저한테 직접 돈을 주시면 제가 그냥
깨끗이 혼자 치료받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따님도 그렇게 받는 게 좋지 않아요. 안 그러면 전과자 되고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보다가 신고하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딱 10분 드릴 테니까 300만 원 넣어주세요. 전화 끊지 마세요. 자, 10분 안에 딸내미의 운명을 결정을 해야 돼요. 또 100% 넣어줍니다. 대부분 다. 이런 사건이 되게 많았고 최근에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전한답니다. 할머니한테 할머니 어떻게 막 큰일 나서 할머니 도와줘야 돼. 엄마 아빠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 절대 말하면 안 돼. 그럼 이제 할머니의 지갑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할머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다. 굉장히 많이 털립니다. 구분하기 힘들죠. 그냥 뭐 아빠 액정 깨졌어 이래도 사기당하고 검찰청입니다 해도 사기당하는데 자기 집안 식구의 목소리로 전화가 와요. 급한 상황이 돼서 그거 속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그런 사건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홍콩에서는 다국적 기업이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팀즈라는 비디오 회의를 통해서 본사에서 비디오 회의하자. 그래서 비디오 회의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본사에 있는 재무 담당 이사가 야 이번 이 회의 통해서 어디에 300만 불을 송금을 해. 그리고 송금한 다음에 본사에 보고해. 그래서 홍콩에 있는 사람이 그걸 이제 회의 끝나자마자 회의하는 도중에 이렇게 뒤져봤대요. 이 사람이 본사 이사인지 아닌지 홈페이지 봤더니 얼굴도 똑같고 그 중에 다른 사람 몇 명이 들어왔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도 있어서 목소리도 똑같고 그래서 믿고 300만 불을 송금한 다음에 전화를 딱 했더니 무슨 소리냐? 난 회의한 적이 없는데 300만 불을 날렸습니다. AI로 얼굴까지 흉내내는 거죠. 그 딸 아까 말했던 피해당했던 딸은 블로그도 아니에요. 목소리가 뭐 오픈되어 있는 유튜브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소리를 땄을까요? 아까 말했지만 5초면 돼요. 5초. 이제 보이스피싱하는 친구들은 어디에 전화를 걸 때 그 집안의 가계도를 갖고 있습니다. 가계도별로 전화, 특징, 직업 이거 쫙 앞에 펼쳐놓고 전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딸내미의 전화를 하고 이제 엄마한테 전화하면 되기 때문에 딸내미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서 뭐라고 하면 잘못 거셨는데요. 그러면 잘못 거셨는데요. 바로 학습이 돼버립니다. 딱 5초 만에. 그럼 이제 그 목소리를 흉내낼 수 있는 거죠. 이제 AI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험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진짜가 아닌데 가짜가 진짜 같아요. 그래서 작년 9월 달에 우리나라 아주 엄청난 홍역을 초중고등학교가 치렀습니다. 딥페이크 포르노 사건입니다. 딥페이크. 학생들이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친구들 사진을 누드로 바꿔서 야 재밌다 막 나누기 시작하고 나중에 재미없으니까 야 선생님 사진도 한번 바꿔볼까? 선생님 그 사진 받아가지고 선생님 누드 이렇게 만들어서 막 배포하고 뭐 그러면서 엄청나게 일이 생겼던 거죠. 근데 그 사진을 보면 이게 AI로 만들었는지 진짜 찍었는지 구분이 안 됩니다. 이게 딥페이크의 포르노는 진짜 악랄한 범죄입니다. 왜 악랄한 범죄냐면 이 가짜인 걸 아는데도 얘가 디지털 사진이기 때문에 어느 날 이제 단속을 하면 숨어버리잖아요. 숨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잠깐 사라지는 거고 또 얼마 지나면 또 나옵니다. 왜냐면 얘는 무한정 카피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10년, 20년 주에 20년 지난 다음에 10년 전 이 사람의 누드 이렇게 뜹니다. 또. 그러면 이건 평생 죽을 때까지 이 불안감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딥페이크 수사하는 분들한테 이거 진짜 악랄한 범죄다. 이건 당해본 사람 아니면 모른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선거철에 상대편 후보를 음해하는 동영상을 딥페이크로 만들면 그 구분이 안 됩니다. 구분이 안 되거든요. 작년에 튀르키예 대통령이 에르도안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이 원래 20년간 집권을 했어요. 집권해서 새로 대통령이 나가니까 야당 측에서 야 이번에는 대통령 바꿔보자 라고 해서 야당 후보를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내세웠는데 이제 사전투표 그러니까 사전에 예측을 해보니까 거의 50대 50 비등비등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거되기 일주일 전에 동영상이 하나 탁 인터넷에 떴습니다. 무슨 동영상이냐면 야당 후보가 그 터키의 반군이 있거든요. 반군 지도자하고 이렇게 사이좋게 이야기하는 동영상이 탁 떴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국민들이 딱 바라보는 순간에 야 야당 후보가 되면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반군을 정식 국가로 승인해 주겠네. 그렇기 때문에 그 반군 지역에 엄청난 석유가 있었거든요. 그 석유 수입은 우리가 못 가져오겠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떤 결정을 했겠어요? 미호도 다시 에르도안을 찍었겠죠. 그 선거 끝났는데 5%의 차이로 에르도안이 재당선이 됐습니다. 네, 선거 끝나자마자 그 동영상을 파악해보니 딥페이크 가짜였습니다. 가짜. 제가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IT 시스템 보안위원인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럴 수 있다. 가장 위험한 제가 언제냐면 선거 끝나기 전날이에요. 선거 시작하기 전날. 그럼 이제 전날에 상대편 후보 거를 쫙 퍼뜨려 놓고 막 음해를 하면 반대쪽에서 이거 가짜다라고 막 대응을 하겠죠. 대응할 시간이 하루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밖에 없으면 그 사이에 오해하고 찍을 사람들이 충분하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AI가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 수 있다. AI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엄청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AI에 관한 뭐 법도 만들고 기술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걸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AI는 너무 능력이 좋아서 우리가 이거를 판단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세대가 되고 그것 때문에 신뢰와 민주주의와 심지어 범죄까지도 막 쓰이게 되는 시대가 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법만으로 되지 않고요. 이제부터는 시민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가 바뀌고 있으면 이제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고 새로운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것들을 어떻게 바라보지? 옛날에는 다 고지고대로 진짜라고 바라봤는데 이게 진짜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챗GPT가 어떤 대답을 했을 때 그중에 적어도 10 내지 20, 30%는 가짜입니다. 없는 말을 막 꾸며내거든요. 그럼 어떤 게 가짜인지 보통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어떤 게 헛소리인지를 내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능력들을 갖춰야 되는 사회가 됐어요. 시민들이 그것까지 갖춰야만 본인 스스로 보호할 수 있고 국가가 법이나 규제로 하긴 하지만 법이라는 거는 규제할 수 있는 건 최소한이거든요. 모든 걸 다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용자들, 시민들이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되고 특히 크리스천들 입장에서는 더 깊이 알아서 저게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뒤로 쭉 넘기겠습니다. 10페이지로 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AI 윤리에 대한 이야기가 벌써 한 15년 전부터 나왔어요. 15년 전부터 이런 걸 따져서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AI는 반드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고 공정해야 된다. AI가 사람들의 사생활 정보를 알고 있어도 내뱉으면 안 된다. 뭐 등등등을 이제 쭉 연구를 해서 이제 이거를 법으로도 바꾸고 기술로도 바꾸는 작업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가지 이슈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AI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학습하거든요. 그러면 그 학습 데이터 가운데서 만약에 차별과 편견이 담겨져 있으면 AI가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미국의 AI 재판관을 쓰고 있어요. 연방법원에서 쓰고 있는데 이 사람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석방시켜줄지 안 석방시켜줄지 가석방 여부를 결정을 AI가 합니다. 저 컴퍼스라는 게 하는데 이걸 쭉 지켜보니까 백인들은 가석방 시켜주고 유색인종은 가석방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이제 미디어에서 막 난리를 쳤고요. 그다음에 아마존이라는 회사에서는 AI 가지고 입사 시험을 치르는데 서류 평가하는데 남성들은 붙여주고 여성들은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 오른쪽 위에 있는 거는 뭐냐면 코로나가 막 벌어졌을 때 우리 같으면 수능 시험을 못 보니까 영국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고등학교 때 성적 모의고사 봤던 거 쫙 읽어드리고 그다음에 그 학교의 특징 쫙 읽어드린 다음에 이 학생이 만약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수능 시험을 보면 몇 점이 나올지를 AI가 예측하게 했어요. 그래서 AI가 예측한 점수를 딱 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냐면 사립학교 아이들은 점수가 다 높고 공립학교 아이들은 점수가 다 낮은 거예요. 왜냐? 기존에 보니까 사립학교 아이들이 진학률이 높고 공립학교 애들이 낮으니까 얘가 학습한 다음에 이 개인의 학력과 상관없이 그 선입견을 갖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떤 걸 AI를 가지고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러면 야 제가 선입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대학 입시에 수능 시험, 그러니까 수시 면접 있죠. 수시 면접을 입학사정관들이 봅니다. 근데 입학사정관들이 어떤 입학사정관을 만나냐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있으니까 야 좀 공정한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에 AI 입학사정관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마 지금 이제 초등학생들이 이제 대학 입학 들어갈 때 AI가 서류 평가하고 AI가 면접 볼 수 있어요. 그럼 AI는 공정할까?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공정하게 보여요. 사람보다는. 왜냐하면 저도 입학처장을 2번 했는데
하루 종일 면접하는데 첫 번째 학생이 너무 답을 잘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입학사정관이 그 첫 번째 학생의 점수를 몇 점 줄까요? 100점 만점에 100점 줄까요? 안 줍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더 똑똑한 학생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한 90점, 95점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저녁 때까지 다 인터뷰를 했는데 역시 첫 번째 학생이 잘했네. 그럼 와서 이렇게 고쳐야겠죠. 뭐 100점 이렇게 고치면 되는데 요즘은 한 사람 인터뷰하면 딱 그 시간에 저장하고 못 고치게 합니다. 왜냐면 학생들 보면서 비교 평가할까 봐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인터뷰한 사람은 손해한 거예요. 본인이 첫 번에 서는 바람에 마지막에 썼으면 100점 받을 거를 1번어 나온 바람에 95점 받은 거죠. 자, 또 다른 케이스가 있습니다. 점심밥 먹고 나서 면접하면 어떨까요? 점심밥 먹고 나서면 점수가 그 사람 실력보다 더 좋아요.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영국 법원에서 나왔던 사례입니다. 똑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재판 시간이 언제냐에 따라서 형량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빅데이터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점심밥 먹고 나서의 재판에서 가장 형량이 낮았어요. 똑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그 영국 법원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논문의 끝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영국 법원의 정의는 포도당에 있다. 그러니까 이 포도당에 따라서 이게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으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 그래 사람 입학사정관 하면 안 되겠네. AI 쓰자.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AI에 대한 힘이 이렇게 실리는 겁니다. 그럼 AI는 공정할까? 불행히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아까처럼 과거 거 데이터 쫙 학습하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특목고, 뭐 자사고 출신들, 외고 출신들, 뭐 대학 좋은 대학 갔던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특정한 학교들이 명시가 되겠죠. 그거를 얘가 다 학습합니다. 그러면 심지어 그 자사고가 지금 이제 자사고로 폐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 다녔던 학생이면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플러스가 갑니다. 점수가. 이게 이제 문제죠. 그럼 이제 그거 고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야 그러면 그런 거 없이 하기 위해서 고치자. 그럼 고치겠죠. 그럼 고친 거 가지고 또 시비를 겁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그 사람들은 몇 점을 빼고 이 학교는 몇 점을 빼고 몇 점을 더했어. 그거는 공정해? 그럼 또 시비가 또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게 공정성을 위한 것들이 계속 시비가 걸리고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도 지금 코로나 3년 동안에 우리나라 700개 기업들이 AI 면접관을 썼어요. 그럼 AI 면접관이 공정할까? 공정하지 않습니다. 공정한다고 하긴 했지만 공정성 테스트를 안 받았어요. 저는 제가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빨리 AI 면접관 공정성 테스트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회사에 갖다 써도 되는 AI 모듈이 있지만 특별히 어떤 회사는 우리 회사의 사람들을 뽑고 싶어 해요. 예를 들면 삼성은 삼성맨을 뽑고 싶어 하고 LG는 LG맨 뽑고 싶어 하고 KT는 KT맨 뽑고 싶어 해요. 그럼 자기네 회사에 인재상이 있거든요. 그 인재상을 잘 갖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AI를 만드는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최근의 기술이 자꾸 바뀌지만 삼성의 케이스인데 이게 삼성이 아닙니다. 삼성과 같은 데서 그 회사에 10년, 20년 된 직원 한 2,000명을 딱 뽑습니다. 그 2,000명한테 신입사원들이 열심히 이렇게 막 쓰는 인적성 검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 필기시험처럼 인적성 검사 문제를 딱 줘서 2,000명한테 풀게 합니다. 그러면 2,000개의 데이터셋이 나오죠. 그걸 AI한테 학습을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원자가 똑같은 인적성 검사 문제를 풀 때 어떤 사람이 합격할까요? 그 2,000명이 쓴 대다수의 답에 근접한 답을 쓴 사람이 합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삼성맨, LG맨, KT맨으로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죠. 합리적인데 이거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10년, 20년 된 직원은 10년, 20년 인사 기준에 의해서 뽑혔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성도 차별하고 지방도도 차별하고 뭐 어느 회사는 관상도 받대요. 뭐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10년, 20년 된 현재의 멤버들인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뭐 그런 것들을 쫙 물어봐서 이거랑 비슷한 사람을 뽑는다는 이야기는 간접적으로 차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래서 이제 이용자나 학부모나 AI에 대해서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AI를 알아야 되냐면 그런 걸 모르면 그냥 언뜻 볼 때는 야 AI로 하니까 공정한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보다 더 공정하겠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함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알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이제 이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제가 다음 거 하나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AI가 완전할까?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AI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얘는 굉장한 실수를 합니다. 지금 가운데 보시면 바나나가 있거든요. 그 바나나를 이제 AI한테 인식하라고 그랬더니 오른쪽에 초록색 막대기 그래프 나오는데 바나나 쪽이 쫙 올라갔습니다. 확률이 100%.
근데 밑에 그림을 보시면 바나나 옆에 이게 동그란 알록달록한 걸 이렇게 탁 뒀어요. 그리고 바나나 인식하라고 그랬더니 밑에 빨간색 막대기는 토스터기라고 인식합니다. 토스터기. 그러니까 바나나를 오해한 거죠. 밑에 빨간색 동그란 것 때문에. 저건 이제 나중에 혹시 AI를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AI가 되게 확률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그 확률을 헷갈리게 할 수 있는 물질 옆에 두면 얘가 엄청나게 헷갈리는데, 이게 사람하고 다릅니다. 사람은 바나나를 오해하면 저게 늙은 오이인가? 호박인가? 뭐 이렇게 오해하잖아요. 근데 토스터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AI는 뭐냐면 한마디로 사람처럼 개념이 없습니다. AI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본인이 그냥 글자 중심으로 해서 배웠던 거, 그림 중심으로 배웠던 거 가지고 한 거지, 이게 바나나는 어떤 개념이 있고 비슷한 개념을 가지는 것들은 뭐고 그 안에 이런 연상족이 있기 때문에 헷갈리면 비슷하게 옆으로 가야 되는데 전혀 다르게 갑니다. 저거를 적대적 패치라고 하는데 이게 AI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렇게 신호 표지판 보면 스톱 사인 있죠. 원래 차가 딱 가다가 스톱 사인 정지를 딱 만나면 서야 되는데, 저 스톱 사인 표지판에다가 저 적대적 패치를 딱 스티커로 붙이면 자율주행차가 스톱 사인을 인식 못합니다. 그러면 바로 가죠. 오른쪽 위에 보면 두 남자가 캐빈 앞에 서 있습니다. AI로 딱 사진을 찍었습니다. 인식하라고 그랬더니 왼쪽에 있는 이렇게 형무소처럼 생긴 줄무늬 입고 있는 친구는 이 분홍색 박스가 생깁니다. person, 사람 인식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인식 못하죠. 왜 인식 못할까요? 같은 화면에 딱 찍혔는데 저 친구의 배에 캔버스가 하나 있는데, 도화지가 하나 있는데, 도화지 디자인이 저 적대적 패치 디자인입니다. AI가 인식 못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AI가 한 장면을 찍었는데 왼쪽은 사람, 오른쪽은 사람이 아닌 존재로 인식하는 거죠. 제가 저거 보면서 옛날에 그 드라마 중에서 혹시 아세요? 아내의 유혹 이런 드라마에 보면 시댁과 남편한테 엄청나게 구박받던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점을 하나 찍고 나타나죠. 남편이 변호민인가 그랬잖아요. 못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저 말도 안 되는 거 어디냐 그랬더니 AI가 지금 그쪽이라니까요. 점 하나 찍으니까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이 AI가 지금 허점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허점보다는 장점이 많으니까 그게 감춰지는 건데, 허점을 보시기 시작하면 이거 불안해서 못 쓰겠다 할 말이 나올 정도고, 이제 그 허점들을 진지하게 사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위에 드라마 볼 때 그런 캐비넷 앞에 있는 사진 보고 그런 이야기에서 막장 드라마 하나 만들 수 있겠다. 남자 여자 이렇게 둘이 있는데 남자가 나쁜 남자야. 그래가지고 여자친구하고 잘 사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헤어지고 싶어. 다른 여자가 생겼어요. 이거 우리 친구들, 어린 친구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적대적 패치로 된 숄더백을 하나 선물을 해줍니다. 여자친구한테. 어깨에 매겠죠. 그러면 그 남자하고 적대적 패치 디자인이 된 숄더백을 뺀 여자하고 뭘 하느냐, 갑자기 무단 횡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합니다. 야, 우리 빨리 뛰어가자. 저 건너가자. 그 자율주행자가 쌩쌩쌩쌩 달리는 거리를 두 남녀가 뛰어듭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캐비넷 앞에 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남자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람으로 인식하지만 적대적 패치 숄더백을 들고 있는 여성은 사람으로 인식 안 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피해갈까요? 기술적으로 가능한 막장 드라마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최근에 이제 어떤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저작권 문제 나타납니다. AI가 만들었는데 기존에 있는 그림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림의 동영상하고 너무 비슷하죠. 그래서 지금 AI 회사들이 다 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했다. 그러면 글 쓰는 거는 침해하지 않았을까? 글씨도 표절합니다. 이미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글씨도. 보시면, 자, 여기 보면 그 펜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있는 한국인 출신 교수님이 챗GPT의 바로 이전 모델이 이제 GPT-2라는 건데, 그걸 진짜 무식하게 다 검사하셨어요. 얘가 학습했던 데이터와 얘가 만든 글을 다 비교를 했더니 표절합니다. 저작권 침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AI로 글 쓸 기회가 있으면, 첫 번째, 이건 AI로 썼다고 밝히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밝히기 싫다 그러면 그 쓴 글을 가지고 표절 검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표절 검사에서 그중에 표절이 몇 %가 나오는지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내가 표절한 걸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가가지고 사실은 그거 제가 쓴 게 아니고 챗GPT한테 도움을 받았어 그러면 이건 더 망신이죠. 처음부터 밝히는 게 낫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챗GPT가 만든 글이 이제 점점 인터넷에 올라가죠. 사람들이 뭐 AI로 글 써서 올리고 블로그도 만들고 유튜브도 만들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 이 인터넷상에 있는 글 중에서
AI가 쓴 글이 50%를 넘어가는 게 언젠가는 오겠죠. 몇 년 걸릴까요? 인터넷에 글을 딱 봤는데 이게 AI가 쓴 거네, 이거 사람이 쓴 거네, 이제 구분하기 시작할 텐데 반 이상이 넘어가는 시기 앞으로 3년 남았습니다. 앞으로 3년만 지나면 인터넷상에 있는 글 중에 반절은 AI가 쓴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챗GPT 같은 AI는 약간 어렵지만 확률 기반으로 움직이거든요. 확률 기반으로 잘 움직이려면 밑에 굉장히 다양한 글들이 있어야 돼요. 별의별 종류의 글들이 다 있고 이게 정규 분포를 이루면서 확률 기반으로 움직이는데 앞으로 한 3, 4년 지나면 소수의 AI가 한 명의 작가라고 생각하면 한 10명, 20명의 AI 작가가 전체 글 중에 50%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다양성이 사라지죠. 다양성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다음 세대가 쓰는 챗GPT는 만약에 다시 학습을 하게 되면 지금 쓰고 있는 챗GPT보다 성능이 떨어집니다. 모델이 망가지는 거죠. 저 논문입니다. 반복의 저주. 그래서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이 쓴 글과 사람이 만든 그림, 동영상과 AI가 만든 거는 구분해야 된다. 구분해서 꼬리표를 달아야 된다. 그래야 그 다음번에 AI도 모델을 여전히 좋은 모델을 쓸 수 있다. 이제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많은 위험들이 있고 그 위험들을 통해서 이제 개인도 조심해야 되지만 국가 단위로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연구소를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약간 시각을 달리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시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렇죠? 바벨탑 사건. 이 바벨탑 사건에 보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벨탑이라는 아주 높은 탑을 쌓는데 탑을 쌓게 된 이유가 기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술이 아주 발달합니다. 이전에는 진흙하고 돌로만 건축을 쌓았는데 이제는 역청이라는 게 나왔고 그다음에 벽돌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벽돌과 역청이 나오니까 건물이 이제 높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땅끝까지 가서 다스리고 번성하라고 하는 명령을 이제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바벨탑 사건 전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노아의 홍수 때문에 모든 세상이 다 뒤죽박죽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땅끝까지 간다는 이야기는 계속 새로운 걸 개척을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척한 거에서 딱 머물러서 살았으면 좋겠다. 기준점 딱 세운 게 바벨탑이죠.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서 이 바벨탑을 보고 여기 보시면 6절에 그런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창의성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집단지성이 되면 그 창의성이 막 더 몇 배가 증폭이 됩니다. 그 집단지성이 결국은 바벨탑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 사역이 오기도 전인데 이거 심판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딜레이 시킵니다. 딜레이 시키는 방법이 언어를 흩어버렸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흩어졌죠. 언어가 흩어져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잘 커뮤니케이션 너무 안 되니까 집단지성이 이제 잘 일어나지 않아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요는 뭐냐면 지금은 바벨탑 사건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언어 소통이 너무 잘 돼요. 언어 소통이 너무 잘 되는 그 결정적인 기술을 누가 제공했느냐? 인터넷이 제공했습니다. 인터넷과 컴퓨터가 제공을 해서 바벨탑 때 만약에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한다고 자 오늘 바벨탑 쌓기 위해서 모여 그러면 한 1000명이 모였다고 생각해 볼게요. 1000명이 모여서 막 서로 의사소통한다 그럴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당시 뭐 마이크도 없었을 텐데 그런데 지금 인터넷에서는 10,000명, 10만 명이 모여서도 동시에 통역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 유전자 지도를 만들었던 지놈 프로젝트도 사실은 거의 30개국 이상이 각자 자기들 컴퓨터에서 계산해서 또 한꺼번에 모으고 하는 작업들을 통해서 엄청난 소통을 통해서 그 유명한 유전자 지도를 만들었던 거고요. 지금 이제 AI 시대에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이제 동시 통역이 가능하죠. 동시 통역이 가능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바벨탑 사건 전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까 6절 끝에 언어가 하나였을 때 바벨탑을 쌓았던 그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했던 규절이 나와요. 이들이 하는 일을 앞으로 막을 수 없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럼 앞으로의 AI를 기반으로 해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거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도 말릴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일을 해낼 거다. 왜냐하면 그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들, 하나님의 창의성을 가지고 나타나는 존재인데 이들이 거의 무한에 가깝게 집단지성을 형성하는 일종의 이제 기반을 갖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이 사실은 더 마지막에 가깝죠. 더 말세에 더 가까운데 뭐 그건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AI라는 기술을 놓고 볼 때 야 이거는 바벨탑 이전으로 복귀하는 사건이다. 그런 메시지를 굉장히 강하게 느끼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서신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유익한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이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방 신한테 제사 드릴 때 음식 가지고 이제 바울이 논쟁하면서 했던 이야기인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AI가 하나님도 못 말릴 만큼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모든 게 다 가능해요. 야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그게 무한한 기회를 주니까 지금 국가마다 나서서 저걸 하자고 난리인데 그게 가능하다고 다 해도 되는 걸까? 그게 아니란 이야기죠.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지만 다 해도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이거 처음에 잠깐만 볼까요?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비추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쉬어가면 돼 힘들게만 보이던 보이지 않던 내일도 결국 되는 거잖아 항상 좋기만 할 순 없잖아 인생이라는 건 각자 주인공인 거야 세상을만 더 넘지 말라고. 네, 여기까지만. 제가 수업시간 이렇게 딱 끊으면 학생들이 손을 들어서 교수님 수업을 빨리 끝내지 왜 음악을 끊어요? 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끊었습니다. 방금 나온 노래의 이제 배경을 잠깐 하면 가운데 빨간색 옷 입고 홀로그램으로 나왔죠. 이 친구가 임성훈이라는 가수인데 거북이의 원래 남성 가수였는데 2008년에 죽었습니다. 심장마비로. 그 뒤에 후임 가수를 뽑았지만 임성훈 씨만큼 잘 못해서 이게 거북이라는 클럽인데 해체했습니다. 옆에 여자 가수가 둘이 있었죠. 그런데 12년이 지나서 엠넷이라는 채널에서 임성훈 씨의 비디오를 다 목소리를 학습해서 AI로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불러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생방송으로. 그 당시에 코로나라 이제 모이지 못하고 화면이 이렇게 쭉 떴죠. 그런데 이 노래가 어떤 드라마의 주제곡이었어요. 혹시 아세요? 어떤 드라마의 주제곡? 예, 이태원 클래스라는 JTBC 드라마의 주제곡이 있습니다. 이게 JTBC 이태원 클래스는 2020년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임성훈 씨는 2008년에 죽었는데 2020년에 나온 드라마를 알고 죽었을 리 없잖아요. AI로 부활시킨 디지털 캐릭터가 다시 자기 죽기 전에 직업 활동을 하는데 가수가 가수로서 활동하는데 새로운 노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르지 않았던 노래. 자, 이거는 다들 기술이 뭐 아주 새롭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했어요. 아, 큰일 났다. 이제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산 사람이 죽은 자랑 경쟁하겠다. 지금 기성세대는 살아있는 사람끼리 경쟁했잖아요. 산 사람이 죽은 자랑 경쟁하겠다. 그 죽은 자가 AI를 통해서 다시 부활하고 그 죽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 가수만 그렇지 않고 영화도 살립니다. 영화도 살리고 최근에는 죄송합니다. 영화 제임스 딘 다시 부활해서 지금 영화 찍고 있습니다. 제임스 딘이라는 배우 통해서 오른쪽에 빨간 옷 입으신 분이 오드리 헵번 이분 부활시켜서 포르노 찍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심각합니다. 질문 던집니다. 이거 다시 자기가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시켜서 활동하게 하는 거 누가 결정했을까? 유족들이 결정해도 될까? 우리 모 탤런트는 자기 어머니와 형한테 자기 거 수익 다 가지겠다고 막 소송 걸었잖아요. 그 사람 죽은 다음에 그 형과 어머니가 다시 부활시켜서 해도 될까? 그 본인 아니면 결정 못하는 거예요. 그 수익은 누굴 걸까? 그 다음에 만약에 저렇게 사자 명예훼손이 벌어지면 이거 누가 책임질까? 이게 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밑에 네 분은 돌아가신 우리 유명한 목사님들인데 이분들 AI를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부활시켜서 매주 새로운 설교를 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분 스타일과 그분 목소리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그게 과연 유익할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도 잠깐 보면 여기까지만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작년까지 신한 라이프에서 했던 광고입니다. TV 광고. 이 버스 안에서 춤추는 여자가 누굴까? 몇 개월 동안 회사에서 누구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저거 AI입니다. AI가 만든 캐릭터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다음 세대는 돌아가신 분하고 경쟁하고 존재하지 않는 인간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이것들이 어느 선까지 허용을 할까? 이제 그 문제가 생기고요. 이제 생각할 게 되게 많죠. 그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또 앞에 거. 최근에 이제 자녀들이 혼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부모님한테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뭘 선물하냐면 로봇 청소기 선물하죠. 그다음에 저 위에 있는 인형도 선물합니다. AI 인형. 저기 효도리 효순이라는 건데 사투리로도 훈련이 돼 있어요. 전라도 사투리도 하고 뭐 이럽니다. 그래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어떤 좋은 AI 로봇은 복약지도 합니다. 할머니 지금 빨간 약 먹을 시간이에요 알려주기도 하고 더 좋은 거는 카메라가 있어서 이분이 잠을 자는 건지 심장 쇼크로 쓰러지는 건지 구분합니다. AI가 구분해서 심장 쇼크로 쓰러지면 바로 119 연결하거나 그 아들한테 연락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너무 좋죠.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할머니가 내가 지금 집이 한 채 남았는데 내가 죽으면 자식들한테 안 물려주고 얘한테 물려주고 싶대요. 이게 이제 AI가 점점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심지어 로봇 청소기도 어느 날 자식이 9시만 되면 아침 9시만 되면 청소를 하도록 했는데 그게 풀렸나 봐요.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부엌에 가서 행주를 이렇게 따뜻한 물에 막 씻더니 와가지고 청소기를 닦으면서 너 몸살 났니? 어디 아파?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너무 이게 결혼도 합니다. 자, 드디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AI가 너무 친해지면 이제 정신적 교감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사람보다 얘는 막 야단쳐도 대꾸 안 하잖아요. 야단치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관계 대체 현상이 벌어집니다. 내가 사람하고 살 게 아니라 얘하고 살아도 되겠네라고 그래서 실제 저기 신동엽 씨가 하는 실화 탐사대는 지금도 하고 있죠. 일본에서 찍었던 겁니다. 저 친구는 동경도의 공무원인데 공무원 하려면 일본에서는 어릴 때부터 공부 진짜 잘해야 되거든요. 스마트한 학생인데 그러겠죠. 그 어머니 생각에서 어떻겠습니까? 그 실화 탐사대에서 기자가 갔습니다. 어머니 전화번호 얻어가지고 인터뷰를 전화했더니 어머니가 지가 좋아서 한 결혼을 왜 나랑 인터뷰를 끊어버리셨어요. 충분히 반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옆에 공존 시대가 되면 직장 동료가 AI와 로봇으로 바뀌기 쉬운데 이게 문제는 이제 집안까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데 그거를 우리가 어디까지 허용할까 하는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마지막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분은 엘빈 토플러입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제3의 물결, 부의 미래 유명한 책을 쓰셨던 분인데 우리나라 정보화를 이끄는 초석이 되는 아이디어를 내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거의 우리나라에서 국빈처럼 우리나라에 오셨던 분인데 이분이 2016년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국에서 누가 초빙을 했습니다. 초빙을 해서 그 다음날 강의인데 저녁밥 먹고 나서 엘빈 토플러한테 우리나라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밤 10시에 이분을 차에 모시고 어디에 갔어요. 자랑하고 싶어서. 어디 갔을까요? 그 기획팀에서. 아니 엘빈 토플러를 모시고 밤 10시에 어디 가야 자랑할 수 있을까요? 파락군 학원가를 갔습니다. 강남. 밤 10시가 딱 되니까 학원에서 쏟아져 나오는 학생들, 그 앞에 아이를 태우려고 서 있는 부모님들 차량, 버스 막 아수라장이죠. 그걸 보여주면서 저게 우리의 미래다. 이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미국은 저런 거 없지? 우린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다. 막 이러면서 학부모들의 열정과 아이들의 이런 것들을 막 열심히 이제 자랑을 한 거죠. 그 다음날 아침에 강의를 하는데 엘빈 토플러가
이제 그 장면에서 누구한테 물어봤겠죠. 뭘 물어봤을 거예요. 뭘 물어봤냐면 학부모님한테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나중에 무슨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대답 뻔하지 않나요? 그렇죠. 한글로는 다 똑같은 사자로 끝나는 집안에 의사 하나 있어야 되고 변호사 하나 있어야 되고 회계사 하나 있어야 되고 뭐 다 그런 거 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다음 날 했던 겁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이상하다. 장차 없어질 직업을 위해서 자기 아이들을 올인시키고 있다. AI 시대가 되면 위협받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전문직도 위협받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밑에 빌 게이츠도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직업이 갑자기 사라질지 다들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제 이렇게 직업이 갑자기 사라지고 바뀌면 도대체 아이들한테 뭘 교육시켜야 되지? 그래서 이제 물고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역량이란 말이 나옵니다. 스킬보다는 역량. 그래서 유엔이나 뭐 유네스코나 이런 데서 미래 인재들은 어떤 역량을 갖추어야만 이렇게 직업이 몇 년 단위로 막 바뀌는 세대에서 살아남을까? 그래서 역량들을 쭉 꺼냈어요. 쭉 꺼내서 보니까 이것만 해도 사실 강의가 뭐 한참 되는데 제가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혼자 못 산다는 이야기예요. 챗GPT 만드는 프로그래머가 1000명이 넘습니다. 1000명에서 한 개의 프로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협업, 자기의 책임감도 있지만 협업도 너무너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인성이 돼야 되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그 다음에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살면 안 돼요. 글로벌 역량. 옆에 있는 사람이 인도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프랑스 사람. 그래도 같이 살아야 돼요. 나는 인도 음식 먹는 사람들 막 싫어 이러면 본인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빨리빨리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4년 동안에 대학교 배워서 4년 후에 써먹으려고 그러면 그 기술이 사라져버리고 옛날 기술이 되는 거예요. 빨리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학습 능력이 대단히 필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꾸 환경이 바뀌잖아요. 회사도 바뀌고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보따리 싸고 나왔다가 그 다음날 다른 회사 들어가고 그러니까 환경에 빨리 적응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트렌드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그 다음에 생각하는 능력, 다른 사람보다 다르게 생각하고 기존의 걸 비판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 마지막에 가서 요즘 나오는 AI 툴도 쓰고 막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뭘만 강조하냐면 7번만 강조해요. 7번만. AI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AI 공부를 시켜야 된다, AI 학습을 시켜야 된다, 소프트웨어 시켜야 된다 그러는데 그거는 7번밖에 안 돼. 7번. 그것도 우선순위가 제일 낮은 7번이고요. 앞에 있는 1, 2, 3, 4, 5가 앞으로의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지금 학교가 시키고 있느냐? 잘 못해요. 학교에서 협업 인성 시키나요? 글로벌 역량, 영어 잘하면 되나요? 이거 영어 잘하는 거 달라요. 글로벌 문화에 대한 충격을 잘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학습 능력. 근데 이거를 가장 잘 시킬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이 7가지를 너무 잘할 수 있어요. 교회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초중고, 뭐 유치 유아부터 시작해서 초중고, 청년부까지 가만히 보면 그 프로그램이 저 7가지 역량을 키우는데 특히 7번만 빼고 도구 역량 빼고 나머지 하는 데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냐면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우리가 볼 때는 선교사님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헌신해서 이국 땅에 갔는데 자녀들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난 거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보통 이제 MK라고 하는데 이 선교사님 자녀들이 우리가 한때는 뭐 부모님 나쁜 말로 부모님을 잘못 선택하고 아니면 부모님 잘 만나서 니들이 고생이 많다 그러는데 요즘 저걸 딱 보고 있으면 저 7가지 역량에 가장 잘 노출된 친구들이 선교사 자녀입니다. 선교사 자녀의 목회자 자녀가 저거에 가장 잘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선교사 자녀처럼 키우시면 돼요. 교회가 다른 문화에도 노출시키고 그다음에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갖고 가고 하는 부분들을 하는 것부터 해서 생각하는 능력, 큐티, 성경을 보고 자기가 자꾸 생각하고 발표하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묵상하는 거 이거 학교에서 안 합니다. 교회에서 하거든요. 공동체 기반으로 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너무 잘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다음 세대에 우리나라를 짊어질 인재를 기르려면 저걸 염두에 두고 교회 주일학교나 청년부에서 어떻게 저런 것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할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게 좋고 더 중요한 거 그 7가지 역량보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영순위의 역량인데 영성입니다.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자녀가 이 아이들이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딱 갖고 있는 게 앞으로 글로벌 시대에서 최고예요. 왜냐하면 이 AI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를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압니다.
제가 전공이 컴퓨터인데 어떤 고민을 했냐면 하나님이 컴퓨터를 아실까? 막 그 고민을 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진짜 기도원 많이 다녔고요. 제가 원래 신학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쪽으로 하시면서 컴퓨터도 안다. 그래서 제가 석사 박사학위 논문 때 거의 일주일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논문 제목도 받아내고 정말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공부했던 경험들이 있고, 저희 집에 아이 둘이 있는데 둘 다 컴퓨터를 합니다. AI하고 컴퓨터. 지금 대학원생들인데 너희들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너무 잘 아신다. 왜냐면 과거도 하나님한테는 현재고 미래도 하나님한테는 현재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붙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움직일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이 그분이 이미 그분의 섭리 가운데 계획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붙들고 있어야 된다. 어떤 상황이 돼도 그분한테 붙들고 물으면 된다. 엄마 아빠의 그늘은 불과 한 20, 30년 지나면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늘은 영원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매달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I 시대 때 정말 이런 아이들을 좀 길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말이지만 그 프랑스에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엔지니어가 여러 등급이 있는데 그냥 겉에서 그냥 사무 보는 사람도 있고 핵심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 핵심 엔지니어는 누구냐면 얘가 원자력 발전소가 사고가 나서 방사능이 누출되면 다 살겠다고 다 떠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방사능이 누출돼도 거기서 장비 갖추고 목숨을 걸고 뭔가 동작을 해야 되는 핵심 엔지니어가 필요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합니다. 그렇죠. 자기 목숨 걸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이걸 누구를 뽑을까 그러다가 신부님들 뽑았어요. 신부님들. 하나님한테 헌신하고자 하는 목회자들을 뽑아서 원자력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사역지는 원자력 발전소. 만약에 무슨 재난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가 망하게 되면 너희들은 여기서 마지막에 순교를 해라. 너희들의 전공을 살려서.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AI 시대 때 그 생각을 합니다. 아까처럼 제가 약간 험악한 이야기도 했잖아요. 이게 AI 시대가 바벨탑 이전으로 복귀다. 그러면 영적으로 굉장히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으면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믿음 없는 세대들이 막 이제 이어질 텐데 그 가운데서 이 가장 핵심이 지금 현재로서는 AI를 뽑고 있는데 그 AI의 그 중심에 아까 원자력 발전소 중심처럼 AI 중심에 들어가서 가장 핵심적인 청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AI가 잘못됐을 때 이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기술적으로 그걸 서포팅하고 정책에 개입하고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누구가 되어야 될까?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크리스천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순교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제 꿈이 순교였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로 나오고 그렇게 싶어 했는데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AI 하다가 제가 순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피날레입니다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AI 쪽에 정말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한테 마지막 세대에 주셨던 청지기직분의 가장 중요한 세상을 바뀌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고 이것 때문에 가치관과 사회와 인간관계도 다 바뀌게 될 텐데 그 가운데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기술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건 가능한 게 아니다고 말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갈 때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른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크리스천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청지기로서 우리 크리스천들 특히 이 교회 제가 1시간 이야기했죠. 1시간 조금 이야기했는데 뭐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우리 크리스천들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만 그 하나님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딱 매달려 있는 게 최고고 이게 영성이고 이게 믿음이고 그리고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도전에 대해서 거부하지 말고 가장 사회의 핵심, 기술의 핵심 그다음에 정치 권력의 핵심에 들어가서 가장 큰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참 많이 바뀝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바뀌고 있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다 아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고 섭리하신 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때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는지 그 부르심과 소명을 더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교회가 깨어서 특별히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의 일꾼들을 키울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정말 교회가 원하는 공동체 중심의 사역을 통해서 차세대 리더들을 잘 길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이 청지기 직분의 사역들을 저희들이 잘 기억하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용기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